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불확정 유효라고도 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망행위가 나왔습니다. 제착 사강 취소 사유입니다. 을한테 팔고 다시 병한테 전매해서 등기 넘겨줬다. 갑을병.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취소권 소멸입니다. 취소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이때 기준이 3년, 10년은 기억이 나는데 앞에 게 헷갈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취소권 소멸은 취소 기준 3년일까? 추인 기준 3년일까? 당연히 취소 기준이 아니고 추인 기준 3년입니다. 또 보충 드립니다. 1.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다. 을이 기망했는데 하필 또 갑이 미성년자란 얘기죠. 미성년자 계약은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죠. 이때 갑이 성년되기 전 미성년 상태에서 취소는 했지만 추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19세 전 미성년자는 취소는 돼도 추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취소 의사표시는 전득자, 병이 아닌 원래 상대방을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다 을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병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갑자기 여기서 당황합니다. 이때 기억나십니까? 진통착사강 아니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진통착사가 아니면 선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으니까 병은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 타고 들어간 제3자 선이 보호받지 못했듯이 똑같은 이야기죠.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진통착사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추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후 을로부터 사기 친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문제 있습니다. 법정 추인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법정 추인도 준비해 두셔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아니고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기준 10년이죠.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세요. 힘드시면 척추가 3번이 안 좋아서 척추 3번이 안 좋아서 법소송 진행 중 지금 10년 세월이 흘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척추,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기준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됩니다. 정답은 5번. 취소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취소권자, 제한능력자도 취소권이 있다.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단독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전득자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추인 기준 3년, 법률행위 기준 10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기준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됩니다. 이때 소급표가 있다 힘들면 여기 서로 끝났으니까 모를 땐 이렇게 취소하면 소급하는 거야. 그러면 소급해서 확정 무효가 된다. 이렇게 출제되면 또 알까봐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도 안 됩니다. 계약한 때부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시험장에서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할까요? 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그래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한 때부터 무효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받으면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입니다. 이 총칙 공부할 때 추인 때문에 많이들 헷갈립니다. 무건대리 추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행의 추인은 그때부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쪽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로 인정해서 취소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인, 취소, 포기의 뜻이고요. 이때 소멸 전은 미성년 상태란 얘기입니다. 19세 전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단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19세 후 성년되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19세 전 존재하는 거죠. 취소 원인 소멸 전은 19세 전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추인할 수 있다. 전, 후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법정 추인이 아닌 경우 이것저것 기억하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돼야 되죠. 성년이 된 후, 착오를 안 후, 사기를 안 후, 강박에서 벗어난 후,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한다. 이때 법정 추인 아닌 것만 기억하세요. 네, 사기친 상대방 청하고 뭐 할 때, 양할 때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것. 상대방의 청 법정 추인 아니고 상대방의 양 법정 추인 아니다. 법정 추인 문제가 나오면 기억하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고르세요. 그리고 상대방 고른 다음에 청하고 양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거의 그것이 정답일 겁니다. 법정 추인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물권법 세계로 가겠습니다. 제가 10가지 주제를 선정할 때 매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만 제가 선정한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글자에서 느끼세요. 회복자는 점유자한테 아마도 점유 그만하고 점유를 내놔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다른 보세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의 설명 중 맞는 것, 틀리는 것. 그럼 딱 떠올라서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그만 점유하고 점유를 내놓으세요 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매년 나온다라고 가정해 두시고 철저하게 준비해 둘 것. 문제 봅니다. 6번 들어가겠습니다. 건물을 을한테 매도, 점유, 이전. 을은 건물 사용, 수익, 보존, 계량. 보존은 필요비를 의미하고 계량은 유익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갑을사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을 매매가 있었다, 무효가 됐다.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관계 들어가서 그러면 회복자가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회복자가 점유를 반환,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을은 그동안 취득한 과실 어떻게 할 것이고 혹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그동안 지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출제하는 겁니다. 1번 악의는 과시주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환할 것이고 두 번째 선의 을은 과실 취득을 하지요. 따라서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가액 증가 현전 요건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입니다. 문제 풀 때 필요비를 얘기하는지 유익비 얘기하는지 반드시 구별할 것. 왜 구별하느냐?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 선의 을. 갑에 대해서 점유 사용하는 이익. 이게 바로 과실에 준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한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섯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지출한 때가 아니라 반환할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은 5번. 이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해당하는 파트를 정리해 둘 것.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권이 있다. 이 말은 취득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선의 점유자 본권소에서 패소하면 바로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전환. 따라서 소재기 이후 취득한 과실은 반환이 된다. 이때 기억하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선악소. 선이 악이 바뀐 시점은 소재기 시니까 소
소, 제기 이후 취득한 과실은 악이니까 반환할 것. 멸실훼손 선자시만 현전. 기억하세요. 선자시만 현전합니다. 나머지 건 싹 다 전부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선자시만보다 현전. 나머지 건 싹 다 전부. 그렇게 기억하게. 이런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지문에 정답이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고. 다음 비용상환청구권 문제죠.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인정한다. 그래서 잘 보시면 출제자들은 악의도 인정되는 것들은 타켓을 삼아서 출제합니다. 예를 들게요. 무권 대리, 악의 상대방 채권이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꼭 어딘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악의도 인정되니까 비용상환청구권도 어딘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음 악의가 인정되는 것이 계약법의 해제 이전, 유효 등기에 붙은 사람은 선의 악의 불문 보호. 따라서 법정 해제도 사실 문제 중에 어딘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악의한테도 인정되는 것이 여러분들 전에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게 뭐냐고요? 좀 이따 나옵니다. 담보 책임도 시험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의도 인정되는 거 지금 제가 첫 번째 한 것이 무권 대리, 두 번째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법정 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 네 문제는 늘 나온다라고 가정해 둘 것.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시고 내가 아는 것을 찾아서 답을 찾아낸다면 분명히 60점 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찬찬히 마지막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선이죠.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상환, 자, 이거는 즉시란 말씀 안 되죠. 종료란 말 안 되죠. 반환할 때 이런 것이 정답이 되고요. 가액증가 현저는 반드시 유익비로 가시고, 선택은 점유자가 하면 안 되죠. 회복자가 선택하시고 상환 기간 연장해달라. 이거는 유익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203조인데 이 203조 관련된 이 조문을 기출 문제를 보게 하면 잘게 썰어가지고 다 하나씩 정답으로 처리했다는 사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돼서 기출 문제를 하나 더 추가시켜서 봅시다. 이 기출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기출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이 나왔습니다. 보증금서, 유지비 200, 요건 필요비, 계량비, 유익비. 그런데 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병한테 양도하고 갑은 튀었다, 그런 뜻. 늘 남아있는 사람들끼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출제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 찾아가셔서 정리해 두시고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도 정리해 두세요. 1번 갑니다. 유지비 필요비죠. 자, 요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중에도 존속 중 즉시. 그러면 유익비는 언제냐? 계량비, 유익비는 존속 중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고, 하나 더 세 번째 것은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음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이건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X건물 반환을 청구하는 새로운 소유자.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 비용상환청구권 이 조문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거는 혹시 계약이 됐을 때 계약이 무효일 때 하는 얘기고, 요거는 임대차가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절대 임차인은 이 203조를 터치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그런데 다섯 번째, 을은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면 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병하면 안 됩니다. 옛날 주인, 전 주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203조와 626조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임대인, 임차인이 있다, 필요비 지출, 유익비 지출했다, 매매했다, 매수인병, 그냥 말없이 그냥 가버렸다.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문제. 매수인이 반환을 요구한다. 임차인 을은 점유자 비용상환권 가지고는 절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을은 626조 임차인의 비용상환권 가지고 이 갑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자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3조와 626조 직관적으로 딱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해 둘 것. 그러면 한번 봅시다. 비용상환청권 모든 임차인, 요거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는 뜻.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 시. 그리고 이 규정은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물 반환했다면 6개월 이내 행사할 것. 왜 6개월일까? 모를 때는 필요비, 유익비 글자가 6개입니다라고 기억하세요. 626조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달리 정해서 임차인에게 분리해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갔다 그러면 유효합니다. 임의 규정. 그러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임의 규정에 따라서 얘기죠. 다음은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 경매권. 이 법정자가 나오면 타켓이다. 법정 대리인, 취소 원인 소멸 전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었다. 법정 추인이 아닌 것, 상대방의 청하고 양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법정 지상권,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 출발이죠. 또 법정 갱신, 법정 해제, 제가 말한 것만 해도 5개입니다. 법정 대리인, 법정 추인,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해제, 시험 타켓입니다. 민법은 나올 만한 곳에서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 경매권, 이것을 여러분들이 풀어 가셔야 됩니다. 봅시다. 출발이 나대지라고 시작했습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했다. 옳은 것. 그럼 봅시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이 됐다. 법정상권은 없네요. 법지 없는 거 기본적으로 나대지 마라. 공동으로 공철신 함께. 다시 나올 거예요. 나대지 마세요. 나대지 마세요. 공동으로 공철신 함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법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지는 없지만 혹시 이런 경우라면 경매 당시에 동일 소유를 한다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건물 철거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여기는 섞어낸 겁니다. 일괄 경매, 법지 이야기를 아는가 모르는가. 기억지문은 저당권 실행 경매 개시 결정 전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대지 출발해서 건물을 누가 신축했고 갑이 신축한 사람이 A한테 넘겼으면 지금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을의 저당권이 실행돼서, 그러면 토지만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매각대금을 다 냈다면 갑은 법지를 취득한다. 나대지 시작하면 법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은 X. 디귿 저당권 설정 뒤 통상 강제 경매가 실시돼서 C가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갑은 법지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면 여기는 기준이 어디냐. 지금은 관습법지 이 상태에서 판단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가 기준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나대지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나대지인 경우도 관습법상 법정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 강제 경매 설정 당시 같다면 관습법지가 인정되는데 지금은 나대지니까 관습법지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리을은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했습니다. 이걸 제3취득자랍니다. 저당권 후 들어간 소지전, 소유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자들을 제3취득자, 저당권 실행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경매 받는다. 경매할 수 없으면 대위변제한다. 그것도 안 되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들을 경락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뭐다? 틀린 지문입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 그러면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정 당시 동일 소유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나대지 시작하는 경우 법지 없고요. 두 번째, 공동저당, 요거는 철거되고 신축되는 경우. 그래서 공철신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세 번째 것은 뭔지 모르지만 함께란 단어가 들어갔다. 그럼 뭐다? 법정 지상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법정 지상권 인정 안 되는 것 나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으로 공철신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관습법지 들어가서 처음에 출발이 동일소유 양적 처분 아니고 한적 처분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법지 인정받습니다. 만약에 철거 특약을 맺게 되면 관습법지는 없습니다. 함께 처분해도 법지 없고요. 철거 특약이 있어도 법지가 없습니다. 그 조심할 것 환지 처분 나오면 관습법지 없고요. 환매 특약 나와도 관습법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때 기억이 안 납니다. 환장하겠네. 통째로 기억하세요. 나대지 마세요. 공동으로 공철신 함께 환장하겠네.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법지 문제를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C. 나대지 나왔습니다. 나대지 신축 경매 당시 같다면 토지 플러스 건물 일괄 경매 can. 그럼 첫 번째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면 일괄 경매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혹시 일괄 경매 하더라도 토지에서만 받지 건물에서는 먼저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토지에 우선 변제가 있지 건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괄 경매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 일괄 경매, can, 토지 경매, can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법지를 먼저 논의한 다음 법지가 없는 나대지에서 토지 플러스 건물 can, 일괄 경매 can 문제가 연결된다는 것. 그리고 제3취득자. 보통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저당권하고
2번 저당권 중간에 낀 자들이 있어요. 1번, 2번 낀 제3취득자 소지전, 제3취득자 경매인 될 수도 있고요. 대의변지에서 유리한 지 차지할 수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경락당했을 때 어차피 사라지는 소지전, 경락대금에서 들어가서 그동안 지출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죠. 설정 이후 소지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 합니다. 이때는 1번저, 2번저 중간에 낀 자로 기억하시면 시험 보는데 유리할 겁니다. 다 경매, 대의변제, 지출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음 계약법으로 갑니다. 계약법,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3개로 들어갑니다. 불능, 원시적 불능. 요거는 원시적 불능은 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무과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 과실로 문제로 해결한다. 후발적 불능은 후유, 유효한 얘기죠.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요건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을 때, 요건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을 때, 이런 세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능, 지문이 좀 길어 보입니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됐네요. 당연히 이 문제의 키워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통튼 겁니다. 1번 지문, 전 건물이 소실됐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특징, 갑이 그 사실에 관해서 알수,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몰랐고 선이 무과실. 그러면 여기 을은 과실이 있는 갑에 대해서 책임 들어가죠. 계약 체결상 과실, 이행이익이 아니고 실례이익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갑은 악의 또는 과실, 알 또는 알수, 을은 선의 또한 무과실. 책임 못 묻습니다. 반드시 선의 또한 무과실일 때만 책임 묻는 거죠. 공격 안 되고 이렇게 공격되는데 실례이익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두 번째 것은 후입니다. 후. 잘못을 봅시다. 갑은 잘못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을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잘못 없는 을은 잘못 있는 갑에 대해서 체부를 문제 삼아서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얘기죠. 세 번째 것은 후입니다. 매도인 갑, 어느 누구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매수인 을, 잘못 없습니다. 매도인 갑, 잘못 없죠. 그러면 매수인 을은 매도에서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문장을 주어를 바꾼 것뿐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네 번째 거, 후 도래하기 전 매수인 잘못으로. 그럼 매수인 잘못이 있으면 매도인 잘못이 없으니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금 지급 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잘못 없는 자는 잘못 있는 자한테 돈 청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을의 수령 지체, 받을 자가 안 받는 것은 을의 잘못이 있다. 그 뒤에 다 털어봐도 을은 잘못이 있고 갑은 잘못 없으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 정답은 5번. 이 문제 풀 때 이런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잘못 있다, 없다. 이것으로 풀이하면 끝에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 문제에 관련된 이론을 잠깐 보게 되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때 채무자는 매도인을 뜻한다는 겁니다. 매도인. 그래서 매도인 잘못 없고 예를 들어서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그럼 양 당사자 채무 모두 소멸합니다. 양쪽 잘못 없으니까. 따라서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대가 손실은 모두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래서 이거 채무자 위험 부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죠. 서로 잘못이 없으니까. 단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은 당연히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다음 채권자 위험 부담. 채권자가 누구죠? 매수인을 기억하시면 돼요. 채무자, 매도인 잘못 없고 매수인 잘못 있다. 그럼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매수인 채무는 존속, 다 같은 말입니다. 갑은 을한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대가 손실은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을이 부담한다. 이게 바로 뭐다? 을 대가 손실 부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 있는 자가 잘못 없는 자한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은 반환받을 수 없고 오히려 잔금까지 죄됩니다. 을한테 잘못 있으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악의도 인정되는 것들 중에 이걸 살짝 언급했습니다. 담보 책임.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살짝 변형해 봤습니다. 기출문제 변형했을 때 답을 맞히셔야 됩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권리하자 관련된 얘기. 이런 경우죠. 권리하자.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기억하세요.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악의도 인정되는 거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가 아니더냐. 그래서 말을 만들어 드린 거죠. 그러면 1번 지문. 전부가 병겁니다. 알고 샀어요.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바로 이거네요. 해제할 수 있다. 바로 정답.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2, 3, 4, 5 읽을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근데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읽느라고 이미 답이 없는데 시간 다 간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아는 것을 제대로 마지막까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 그게 공부 방법입니다. 아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실하게. 두 번째 거, 요거는 일부가 병겁니다. 그러면 알았다 하더라도 대금감액 청구할 수가 있죠. 일감 여기 있으니까. 세 번째는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습니다. 하천 밑바닥 됐다고 보세요. 알고 산 대금감액 청구할 수 이거는 없습니다. 대금 조절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량 부족. 네 번째 거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악의는 대금 조절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해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저당권 실행, 저만 손해. 보니까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뒤에가 틀렸네요. 해제,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 이거 가지고 와서 담보 책임 풀어가는 겁니다. 담보 책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알고 산 매수인 권리하자입니다. 들어갈까요? 전해 일감 줄이면 저만 손해가 아니더냐. 그리고 가끔 가등기에서 본등기 실행되면 혹시 갑을병에서 병이 소유권 날아가는 매수인은 이 저당권 행사와 같은 지위로 봅니다. 또 가압류 강제 경매됐을 때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도 저당권 행사와 같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가압류, 소유권 상실하는 매수인들은 저당권 행사랑 똑같은 방식으로 손해 같이 들어간다는 것. 그다음에 끝으로 임대차 들어가서 고민 끝에 강행 규정을 찾아냈습니다. 강행 규정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임대차 강행 규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다짜고짜 다음 중 효력이 없는 것 모두 골라라.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강행 규정을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강행 규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보통은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들어가서 강행 규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 없고요. 4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한다. 임대차 강행 규정. 그래서 4가지입니다. 이기연체 해지.
두 번째, 차임 감액 청구권. 세 번째,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 매수 청구권, 지상물, 부속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기억하세요. 2차 해매. 다시 2차 해매. 이것이 강행 규정이고 잘 이해가 안 된다, 모를 때는 나머지 건 뭐다? 임의 규정이야. 이렇게 좀 싹 기준을 정리할 것. 그럼 기억 지문은 지금 유익비라고 나왔습니다. 유익비. 유익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이 특약은 뭐하다? 유효. 두 번째, 지상물 매수청권 나왔습니다. 여기 매수청권, 강행 규정. 그래서 니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무효. D가 양도 및 전대 금지 특약했습니다. 2차 해매 없네요. 따라서 특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다음 네 번째 겁니다. 월 차임을 매월 초에 지급하기로 특약했습니다. 2차 해매 없네요. 따라서 이 특약은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는 것은 딱 하나,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임대차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용상환청권 모든 임차인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 건물 다 들어간다는 얘기.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이것은 임의 규정. 원상복구 특약 들어가면 비용상환청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심화시키면 우리가 유익비 가지고 그냥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유익비, 유치권, 유효. 그런데 원상복구 들어간 경우에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죠. 왜? 이거 항사하셨으면 유치권도 날아가는 거죠. 요건 아까 점유자 비용 상환청을 할 때 살짝 언급해 드렸던 거고, 비부속물입니다. 이 부속물은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지 주관적 특수 목적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 임차인, 그리고 행사한 요건은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그래서 동매. 그리고 이거는 존속 중 행사하면 안 되고 기간 만료 후 청구할 것. 그리고 2차 해매. 그래서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비용상환청권은 왜 임의 규정? 2차 해매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 두 가지를 한번 세트로 묶어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고 허락받아서 증축했다. 구분 소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분 소유 둘 중 하나인데 구분 소유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구분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분 소유가 되면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글자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독립성이 없을 땐 부합물,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물. 그러면 부합물일 때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부속물 같은 경우는 글자 그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합물은 주인 것이 되고요. 부속물은 임차인 것이 되는 거죠. 그 차이점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 이것은 강행 규정.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비교돼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상물 매수청권입니다. 지상물은 건물이 아니고 토지 임차인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물은 1차적 갱신 청구 던져서 주인이 예스하면 갱신되고 만약에 거절했다. 그러면 그때 2차적으로 지상물 사라고 공격하면 됩니다. 매수청구 들어가면 주인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1차, 2차. 다음, 기간 약정 없는 해지 통고가 들어왔다. 임차인 잘못 없습니다.
이때 갱신 청구 행사할 필요 없이 바로 매수권권 들어가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연체 해지 당했다 그러면 잘못이 있죠. 이때는 매수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강행 규정입니까? 2차 매니까 강행 규정. 만약에 지상물 매수권 포기 특약은 무효,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함으로 무효. 다음, 동의 있는 전대와 동의 없는 전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의가 없다. 이걸 무섭게 무단 전대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약 자체는 당사기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걸 불확정 무효 하면 안 됩니다. 퍼펙트 확정 유효.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는 얘기는 갑은 을한테 차임을 여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갑은 전차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존속하는 동안, 즉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동안 그런 뜻이고, 동의 있는 전대입니다. 주인이 동의해 줬다는 얘기죠. 자, 이때 조심할 것이 전차인 병이 나옵니다. 자신의 변제기 이전 임차인 을에게 지급한 차임이 있다면 임대인 갑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다. 자신의 지급길 이전 중고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신이 변제기 이후 중고 가지고는 임대인한테 대항할 수 있다. 요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약정 없는 임대차. 그러면 갑은 을한테 해지 통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지됩니다. 병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을 차임 연체로 갑이 을한테 해지했습니다. 이건 임차인한테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차인 병한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상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좀 더 풍부한 강의를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묻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 키워드부터 10개년 기출문제,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 실전 동영 특강 등을 함께 하셨다면 합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스페셜 에듀 강의는 수험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합격권에 들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별도로 많은 준비를 해왔기에 저 역시 여러분에게 더더욱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금 늦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